지금 기업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이 부분이 굉장히 내관으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집값 자체가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망한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된다. 그래서 그 여파로 부동산 거품도 같이 빠진다. 원래 그 전에 부동산 거품이 정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2018년 고점으로 정리가 됐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부동산 거품이 더 쌓였고, 어차피 그때도 경제는 좋지 않았죠? 더 쌓이면서 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졌어요. 경제가 더더욱 안 좋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도 생기고 있지만 지금 기업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일단은 가계부채는 긴축해도 가계비 1위인데 4월에 증가, 물론 5월에도 증가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18.4%로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근데 홍콩은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 부채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거죠. 요 문제는 늘 말씀드렸지만 내수 경기가 침체돼서 그래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이 투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지금도 많은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 계속 한 이야기가 뭐예요? 월급의 80%씩 모아가지고 집부터 사라. 그리고 그 집을 계속 빚 갚아가면서 부자 되세요. 근데 월급의 80%를 모으는데 소비를 어떻게 해요? 진짜로 먹고 사는 정도, 집세 나가는 거 먹고 사는 정도, 요거 정도지. 그러니까 내수 경기는 계속 침체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조장하지 않았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계속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고 나서도 계속 빚을 갚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쓰는 거죠. 일부 다주택자들 돈 벌긴 좋았고 건설사들은 돈 벌기 좋았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내수 경기를 살릴 수가 없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가격도 올라가죠. 자영업자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임대료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뭐 프랜차이즈에서 떼먹죠. 요즘에 또 뭐 배달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 가져가죠. 그 다음에 뭐 카드사,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떼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빼가니까 자영업자들 자체도 돈 벌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자영업자 수입은 굉장히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수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의 기생충인 지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지대를 파먹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유일한 부자가 될 길입니다. 그거는요, 당신이 부자 되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서 양극화는 심해지고요, 그 몇몇 부자 되는 진짜 몇몇, 완전히 저점에서 잘 잡아가지고 완전 고점에서 잘 판 몇몇이나 아니면 그걸 부추기는 업자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 능력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이 3분의 1이 감소하는 동안 이자 부담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돈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이자 내고 있었는데 버는 게 이만큼 줄고 갚는 게 이만큼 늘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라요, 부동산 거품이 그래서 나라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은 우리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니,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게 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혹은 집으로 투기하는 인간들한테나 부정적인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팔 생각 없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샀어요. 한 30년 동안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뭐가 안 좋아요? 보유세만 늘어나요. 미국처럼. 미국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미국의 보유세 책정의 장점과 단점은요, 장점은 뭐예요? 시세대로 보유세를 책정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공시가격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깎아주죠. 근데 반대로 단점은 또 살 때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이게 더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거품이 낄 때 굳이 무리하게 안 산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보유세는 계속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졌고 요 부분이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투기질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침체가 된다. 중국 봐봐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어마어마하다. 그때 다 부동산으로 뛰어났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심해져서 미국 때려잡을 기회인데 중국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죠? 근데 중국은 부동산 붕괴되면서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낸 결과고 그 전에 예전에는 먼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됐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계속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사람들은 솔직히 매국노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계 기업이 일단은 17.5%. 한계 기업, 여기서 말하는 한계 기업은요 3년간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은 곳. 요것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설사는 이 중에서 한 15.5%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건설사를 살릴 때가 아니죠 지금. 물론 건설사도 뭐 하청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이런 것들은 살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브랜드 값만 바꾸서 나만 하청 맡기고 이런 그러면서 중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착복하는 이런 큰 건설사들은 사실 그런 쪽에서는 굳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어놓은 게 많아요 거기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체의 30.8%는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해 동안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었다.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기업 10개 중에 3개는 돈 벌어가지고 이자 내기 바빴다. 이자 내는 만큼도 못 벌었다. 이런 일시적 한계 기업이었고 이 순위는 지금 최근 거는 외국이 안 나오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았고 상승폭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런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한계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고 특히 최근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지금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죠. 자, 중소기업 연체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작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1분기에는 더더욱 심각해졌죠. 그리고 1분기 기준, 자 아까 작년은 3년간은 17.5%, 그 다음에 작년은 30.8%죠.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는 59.8%. 즉 중소기업 10곳 중에 6곳이 지금 적자라는 소리예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부동산 이야기를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경제가 살아야죠 지금. 지금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기업 회생, 기업 파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법인 회생 보면요. 같은 기간 작년 1에서 4월 동안 대비로 지금 47.3%가 증가했대요. 법인 파산은 55.4%가 증가해서 268건, 460건이다. 물론 여기서 저게 다 기업은 아니겠죠. 일부는 저 법인 파산 중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번 기업이 아니라 법인 투기로 부동산 잡았다가 박살나가지고 파산한 기업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양아치들이죠. 부동산 투기했다가 망해가지고 파산하는 인간들은 양아치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년 대비 전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전년 대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금리 낮춰주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 계속 안전하다. 물론 금리 올려서 위험해진 곳들이 많죠. 이자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 올려서 위험해진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는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무너질까봐 계속 금리 낮춰주고 규제 풀어주고 이러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려면은 만일 하려면은 소급돼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DSR 시행 전에 한 2021년 상반기에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DSR이 시행이 될 줄 모르고 있다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 때 되니까 DSR에 걸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푸는 거면 모를까? 왜 DSR을 푸는 거예요? 그걸 풀지 않아가지고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장 먹고 살 게 없나요?
그렇게 수요를 늘려가지고 다시 지금 뭐 강남 반등하니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 사라지고 있던 가계부채는 다시 늘어나고 있고 기업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다시 돈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거기다 분양권 풀었어요. 지금 분양권 얘기 말씀도 하셨는데 분양권 매물 많이 늘어났죠. 분양권 매물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전매 제한을 풀어서. 전매 제한을 풀었으니까 분양권을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분양권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분양권 장사하려고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건설사는 땡큐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못 팔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은 그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사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붕괴되면 더 많은 영끌족들이 피해를 입겠죠. 이게 문제죠. 여기에 은행권에서는 지금 대손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가진 수준의 3배 정도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번에는 가계 연체율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엔 기업 연체율, 한계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냐,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다? 저런 것들 때문이에요. 미국 수준을 안 쌓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금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피 붙여서 팔려고 하죠. 피 붙여서 팔 거 아니면은 저기 분양권 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당국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DSR 우회하고 있죠.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도 DSR 우회시키죠. 그 다음에 그 보증금 반환 대출 여기서도 DSR 완화 요 부분이 들어가는데 DSR 완화 우회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DSR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DSR 폐지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구라예요. 정 안 돼서 부동산 시장이 정 죽으면은 DSR을 폐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구라다. 왜냐면은 아무리 뭐 정부가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멍청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멍청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 뽑힌 곳들도 꽤 많고 전문가가 아닌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DSR을 저렇게 풀어버리면은 지금 우회에서 풀었는데도 문제가 터졌죠? 그러면 DSR을 풀겠어요? 오히려 금융당국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3.2%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90%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변동금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취급 시점의 이자율의 가상금리를 부과해서 DSR 한도를 심사한다. 즉 그러니까 내가 DSR 요거 딱 40% 겨우 맞췄는데 가상금리를 부과해서 뭐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DSR이 한 42%로 올라가서 대출을 좀 더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DSR을 강화한다. 즉 위험 대출을 점점 더 줄여가고 있고 자금을 점점 더 확보하고 있다. 금융권까지 이미 번져가고 있고 그 금융권에 번질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겨우 어느 정도 했고 5월에도 지금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담대 받는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은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나왔죠. 아직도 그쪽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살려낸 거래량이 기껏해야 3,000건대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느냐? 정부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지금 발생해서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위험하다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고 심지어 추경호 총리마저도 뭐라 그래요? 세수 감소가 멈추더라도 지금 결손 규모가 이만큼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심하니까 추경 없다. 이름만 봐도 추경을 하실 것 같은 분인데 추경 없다. 추경 매우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이죠. 이름부터가 추경호잖아요. 그런데도 추경 없다. 왜? 정부 손실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더 풀만한 것들이 없다. 일단은 특례 보금자리론 연장하고 뭐고 이거 둘째치는 게 아니라요. 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가 뭔가를 더 하기에는 여러 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뭐 아직도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추경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추경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기에는 정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리죠. 정부 사정 좋지 않죠? 금융기관 사정 좋지 않죠? 기업 사정 좋지 않죠? 기업 사정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가계로도 번지죠.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태까지
막 1분기에 많이 풀고 뭐 이래가지고 했던 것들이 폐해가 지금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혹은 경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훈풍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그 환율 급격히 떨어졌죠. 돈 엄청나게 풀었었죠. 5월에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 달러 어디서 나왔어요? 정부에서 달러가 많았어요? 많다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가용 외환 자금이 많지 않다는 거는, 정부에서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많지 않다는 건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은 왜 굳이 국민연금에 있는 달러까지 빼다 쓰겠느냐. 국민연금이랑 통화서하고 했잖아요. 왜 국민연금에 있는 것까지 빼다 썼겠어요? 가용 외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집값은 이제 바닥 찍고 상승한다. 그렇죠. 누구든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처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들이 늘 있다. 그런데 처맞아 봐라. 어떻게 되나. 그리고 경제 위기 때마다 늘 부동산 시장은 작살이 났는데, 지금 그 경제 위기가 미루고 미뤄왔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징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겠죠. 아직은 괜찮은데 이 징조가 쉽게 잡힐 불이 아니죠. 산에 불이 났어요? 아직은 괜찮다 라고 해서 그거를 소화기로 안 잡고 가만히 냅둬봐라. 산불 나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빨리 잡아야지. 아직은 괜찮다, 괜찮으니까 냅두면 그 불은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그게 경제 위기로 간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